안녕하세요. 저는 남들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30대 후반 여성 사연자입니다. 어쩌다 보니 자기소개가 거창해졌지만 그런 말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얘기도 없다 싶네요. 제가 평소 남들에게 제 얘기를 잘하는 성격이 아니었던지라 이런 사연을 보내는 게 난생 처음이에요. 생각지도 않던 일을 하려니 걱정이 앞서지만 제가 겪어보니 살면서 가끔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겪었었던 그 일처럼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내가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건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게 누르시네요.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발이 묶여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새 인생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아보려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상처가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지금은 그런 일들도 제 인생에 조금이나마 값어치가 있었기를 바라며 상처를 치료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보란듯이 새 삶을 살아보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의 연장선 상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제가 좀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사연은 저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당황스럽지만 제가 남편을 만났던 오래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10년이면 강살이 바뀐다던데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것은 10년도 훨씬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바뀐 강산처럼 제 상황도 많이 달라졌죠. 성격도 생각도 더 이상 20대 시절의 제가 아니니까요. 지금은 충격받을 일을 겪어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선 저였지만 아마 20대 시절의 저였다면 그러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당시에는 제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순진하기만 했다 싶네요. 그 시절 저는 사랑과 행복을 바라던 청춘이었습니다. 아직은 미처 현실을 다 알지 못해서 어딘가에 영원한 사랑이 있을 거라 믿었던 저는 한 남자를 만났고 저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에게 끌렸고 그 마음을 따라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간 사이였어요. 조금은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는 탓에 평생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그때는 자연스럽게 만남이 시작되었죠. 어쩌면 그런 게 운명이라 생각했던 저는 그 사람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나 남에게 뺏길까 불안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제 눈에 콩깍지였을지 몰라도 저희 남편은 괜찮은 학벌에 좋은 회사, 잘생긴 외모에 매너 있는 성격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꽃가 아까워할 줄 모르고 매일 꽃을 사다 줄 정도로 로맨틱하고 싸우는 와중에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다정함이 묻어나왔죠.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모든 여자들이 바랄 만한 남자였을 겁니다.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하고 남편의 칭찬을 하기 바빴습니다. 잘 배우고 잘 자란 티가 나는 남자였기에 남들이 봐도 딱히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제 스스로도 최면에 걸리듯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저와 취미나 취향도 잘 맞았고 화 한 번 낼 줄 모르는 다정한 성품이었기에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저는 평생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그런 남편의 유일한 흠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어떻게든 단점을 꼽자면 그렇다는 거지 워낙 잘난 남자에게 그런 건 흠이라 생각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게도 그런 남편의 가정 환경은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는 그 사람이 더 좋아졌으니까요. 아버지 없이도 잘 자라준 남편이 참 기특해했고 혼자 자식을 길러내신 어머니가 참 대단하다 싶었죠.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아버지가 없다고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의 친정에 여유가 있었던 탓에 일찍 사별하신 뒤에도 친정의 도움으로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아들을 기르셨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재혼 생각 없이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셨을 어머님의 노고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 역시 연애 시절부터 어머니의 고생담을 자주 얘기하고 자기 어머니를 가장 존경한다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두 모자 관계는 누구보다 끈끈해 보였고 결혼 전에는 그런 모자 사이가 부럽기도 했었어요.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던 물불 안 가리고 나설 것 같은 어머니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결혼을 하면 저도 시어머니와 친딸처럼 잘 지내봐야겠다며 시어머니께 잘 보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바람처럼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저희를 반대하시거나 제가 싫은 티를 내지도 않으셨지만 보통의 어머니들과 다르게 무척이나 딱딱하고 경직된 모습이셨습니다. 혼자 자식을 키우려면 그 정도로 하셔야 하는 건지 딱딱해 보이던 시어머니는 제게 처음부터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며 과한 도리를 바라지도 않으셨고 아주 가까워질 여지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왠지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은 그런 건 아니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죠. 원래 어머니 성격이 무뚝뚝하시다니 그러려니 하다가도 가끔은 저한테 너무 냉담하신 어머니 때문에 남몰래 속이 상했던 적도 꽤 많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 싶었거든요. 원래 성격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아들에게만은 너무나 다정한 어머니셨기에 제가 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웃음기 하나 없으시다가도 아들만 오면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대놓고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저와 남편에 대한 태도는 확실히 달라 보였죠. 남들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간섭 안 하고 시집살이 안 시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한다며 제가 괜한 불만을 가지는 거라 말하기도 했지만 저는 가족인데도 가족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매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제 사이는 걱정할 것 없이 좋았어요. 워낙 잘 맞는 성격 덕분인지 결혼 후에도 저희는 사소한 것으로 다투는 일 한 번 없이 정다운 부부였습니다. 불만스러운 게 있더라도 표현하지 않는 남편의 성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희는 정말 평생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죠. 남들 앞에서도 워낙 잘하는 남편이었기에 저희 부부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들 저희를 무척이나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 없다며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말해주었죠. 그 말에 취해 있던 저는 시어머니의 섭섭한 태도 역시 별것 아닌 일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완벽해 보이는 그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잘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저도 일부러 남편에게 맞추고 알게 모르게 제 욕심을 포기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중 가장 아쉬워했던 게 바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한때는 어린이집 교사를 꿈꿀 정도로 아이들을 예뻐하곤 했었어요. 그랬던 제 성격 탓에 저는 결혼을 하고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물론 남편과 사이가 좋았기에 1년 정도는 신혼기간을 보내려 했지만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는 꼭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고 이제 곧 30이 코앞인지라 그 전에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단둘이 좀 더 있고 싶다며 아이를 천천히 가지고 싶어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기다리자는 남편의 말을 어느 여자가 싫다 하겠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존중했고 그렇게 결혼 3년 차가 되어갔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만족스러웠고 연애 때와 다름없이 다정한 남편의 모습에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된 지 이제 겨우 3년 차에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남편은 사진은 멀쩡했지만 안타깝게도 머리를 크게 다쳤고 큰 수술 끝에도 남편은 결국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식물인간 판정을 내린 의료진들은 남편에게 연명치료가 의미 없을 거라며 호흡기를 떼는 것을 권했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사지 멀쩡히 누워있는 남편을 보내라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마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듯한 남편의 모습에 저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남편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1인실로 옮겨져 연명치료를 하게 되었고 저와 시어머니는 매일 남편의 곁에서 미동 없는 남편을 간병하게 되었죠. 아가, 네가 고생이 많다. 일하느라 간병하느라 많이 힘들지? 내가 내 욕심에 괜히 너한테까지 짐을 지우는 건 아닌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 남편이잖아요. 준혁씨 분명 다시 일어날 거예요.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식물인간이라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적일지는 몰라도 희망을 놓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힘내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힘이 나는구나. 너마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다. 우리 준혁이가 참 괜찮은 여자를 만났어. 이렇게 착한 아내 두고 얼른 깨어나야 할 텐데 말이야. 남편이 그렇게 된 후로 저 어머니는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간병하는 제가 안쓰러우신지 대면대면했던 전과 달리 제게 무척 다정해지셨어요. 아마 일찍 사별하신 당신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셨나 보다며 저도 어머니와 좀 더 가까워지게 되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도와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기대하며 열심히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따로 간병인이 있기는 했지만 내 남편이 남의 손 타는 게 싫어서 제가 되는 시간에는 더 열심히 나서서 했어요. 병원비는 어머님이 내주셨으니 제가 죄송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1년, 2년,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누워있게 된 지 몇 년이 지나자 처음에는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던 주변에서도 이제라도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냐며 제게 불을 지르는 말들을 하곤 했어요. 남편밖에 모르는 저한테 괜한 헛소리를 한다 싶어서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심지어는 친정 부모님과도 크게 다투곤 했었죠.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야 아직 젊은 딸이 가망 없는 남편 붙잡고 있다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겠지만 저는 차마 남편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한창 좋았을 때 떠나버린 남편을 도저히 놓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것은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저도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듯 했죠.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가 계셨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주고 계셨기에 저도 옆에서 힘을 내어 남편을 기다릴 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도 누워만 있는 남편을 보는 것을 부쩍 힘들어 하셨어요. 식물인간으로서 깨어나도 정상생활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아들을 기다린다는 것은 제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제게 결국 마지막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지은아, 너는 힘들지 않니? 준혁이 기다리는 거 말이야. 의사들도 사람들도 다 가망 없는 짓이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희망을 붙들고만 있는 것도 벌써 7년째잖니. 어머니도 힘드신데 버티시는 거잖아요. 저야 어머니가 계시니 버틸 수 있는 거지만 정작 저는 어머니한테 별로 도움도 못 돼드리는 것 같고 늘 죄송하죠. 그런 소리 말고 네 진심을 한번 말해보렴. 여기서 네가 다 포기하고 싶다 그래도 욕할 사람 하나 없어. 너도 사람인데 힘들다는 생각 안 해봤겠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 많이 힘드세요? 그래, 나도 힘들다. 벌써 7년인데 더 기대할 일이 남아있나 싶기도 하고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것 같구나. 근데 나야 어차피 남편도 없고 가족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이라 평생 깨어날 소식 없는 아들 붙들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너는 아니잖니. 7년이 지났어도 너는 아직 30대이고 네 인생은 아직 한참 남지 않았겠니? 너도 얼마 뒤면 곧 40인데 좋은 세월 병실에만 박혀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 포기하고 너도 나도 새 인생 찾아 떠나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준혁 씨 말고 다른 사람 만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지금도 좋은걸요. 한번 결혼했으면 평생 부부인 거잖아요. 저랑 준혁 씨랑 얼마나 사이 좋았는지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내가 더 일찍 이런 얘기를 꺼냈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나도 내 욕심이라 그런지 너는 내 딸이 아니라 며느리처럼 생각했나 보다. 너보다 내 아들이 더 귀해서 너한테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한 거야.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으면 너를 붙잡아서는 안 됐던 건데 나도 이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 두고 어떻게 가겠어요. 어머니 혼자 준혁 씨 챙기시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지은아, 너로 나랑 준혁이 두고 가라는 게 아니다. 이제는 아들을 보내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이야. 애미가 되어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내 욕심이었을지 모르겠다. 내 선택이 옳은 건지 남의 자식 희생하면서까지 내 아들을 붙잡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구나. 처음에는 절대 못 보내준다 싶었는데 벌써 7년이다. 이제 더는 희망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준혁이 보내주자. 준혁이도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누워만 있느니 좋은 세상에 가서 남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듣게 되는 것이 꽤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인 저도 선뜻 결정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천륜인 어머니께서 결정하려 하셨던 것은 정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쩌면 어머니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리시게 한 것이 며느리로서 불효가 아닌지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저는 두려워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얘기를 시어머니가 꺼내셨지만 저는 그 일을 고민하면서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거라 생각하면서도 아직 사랑하는 남편을 쉽게 보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당시의 심정으로는 나는 절대 못 보내겠다고 되려 시어머니를 말리고 싶었지만 어머니께서 얼마나 피눈물을 머금고 내리신 결정일까 싶은 생각에 차마 그 앞에서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 말을 아끼고 생각해보겠다는 대답만 하며 착잡한 심정으로 남편이 없는 빈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서 그런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정말 미련으로 남편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닐지, 희망 없는 남편에게 억지 기적을 바랐던 게 아닐지 말이죠. 어느새 같이 산 세월보다 떨어져 산 세월이 훨씬 길었던 우리 부부였기에 그 사이 저희 부부가 같이 살던 신혼집은 비워주고 저 혼자 이사를 했었습니다. 이사를 오고부터 여태 살았던 이 집은 오로지 제 흔적밖에 남지 않았죠. 주인 없는 남편의 물건들은 전부 박스에 담겨 창고에 쌓여 있었고 그래도 나한테 남편이 있다며
구색을 맞춘 남편의 흔적들은 빛바랜 결혼사진이 전부였네요. 죽은 사람을 기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집에서 저 혼자 살아 돌아올 수 없는 남편을 기다린 것은 미련이 아니면 집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그 말을 들은 날부터 저는 마음이 복잡해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었어요. 도저히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맛도 없고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었죠. 내 결정으로 남편의 생사가 갈린다는 것이 차마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시련이 닥쳤을지, 차라리 남편이 그때 사고로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며 한탄스럽기까지 했어요.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라 차마 누구에게 터놓지도 못하고 그렇게 저 혼자 끙끙대며 남편의 마지막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민하는 사이 시어머니는 점점 더 힘들어하셨어요. 지은아, 자꾸 고민만 난다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니. 이런 일은 늘 결단이 필요한 거야. 지금이야 준혁이 때문에 힘들고 고민된다 해도 너도 앞으로 살 날이 한참인데 미래도 생각해야지. 나라고 이런 결정이 쉬웠겠니? 나도 참 수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말한 거다. 그러는 사이 이미 마음의 정리도 했고. 그런데 네가 이렇게 결정 못하고 갈팡질팡하면 내가 더 힘들어져. 나 너 절대 원망 안 한다. 당장 준영이 잊고 살겠다 그래도 욕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옳은 선택하자꾸나. 결국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래전 보내줬어야 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것뿐이라며 지난 7년 동안 남편과 헤어질 연습을 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제가 겨우 마음의 결정을 내리자 어머니는 또다시 현실적인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래, 결국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결정했다고 해서 준영이가 섭섭해하진 않을 거다. 오히려 잘했다고 해줄 거야. 그리고 네가 결정을 했으니 얘기를 꺼내는 거네 말이다. 준혁이 보내주기 전에 너희들 서류 정리부터 하는 게 어떻겠니? 서류 정리라뇨? 무슨 서류 정리요? 이혼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지 않니? 안 그래도 여태 준혁이 때문에 들인 돈도 많고 상속세 세금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럼 아무래도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는 이혼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하는 얘기야. 너한테 그동안 해준 것도 변변히 없고 또 나도 이제는 있는 돈 깎아먹으면서 죽어가는 입장이다 보니 있는 돈이라도 아껴야겠다 싶어서 말이다. 나는 준혁이 앞으로 있던 재산 욕심 없으니 이혼으로 서류 정리하면 재산도 네 앞으로 돌려주마. 그동안 남편 일로 한참을 고민하면서도 그런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질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돈 계산을 하는 게 너무한 것 아니냐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평소 저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하시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를 위해 충분히 깊이 생각해 주신 부분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신 시어머니께는 괜히 죄송했고 더욱 감사한 마음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세금이나 돈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현명한 시어머니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며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의 입원 내역과 진단 결과들 같은 필요한 서류들을 끊고 저는 혼자 이혼을 알아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 그것도 제 손으로 이혼을 하게 될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 상황 자체가 비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혼 정리를 하고 나면 정말 다 끝이 나는 건지 여러모로 괴롭고 복잡한 심경이었죠.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에 저는 최대한 마음을 다잡으며 혼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정말로 서류상 남이 되었죠. 더 이상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이지 않는 남편의 흔적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겨우 서류 쪼가리일 뿐인데 완전히 남편과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서류 정리가 끝이 났으니 이제 곧 남편을 정말로 보내줘야 하는데 저는 순간 감정에 치우쳐 남편을 영영 보내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다독이셨고 이제는 더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라 말씀하셨죠. 저보다 힘드실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쏟을 수 없던 저는 혼자 몰래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몇 년짜리 인연을 가지고 이렇게 애달아하는가 싶기도 했지만 그건 우리 부부 사이에 좋은 기억밖에 없어서 그러지 싶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상의하여 남편을 보내주기로 한 날을 결정하고 시어머니는 그때까지 제게 병원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자꾸 여기 와봐야 괜한 미련만 더 생기지. 서류 정리까지 했으면 이제 남인 거다. 야속하다 싶어도 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이해해다오. 아들 호흡기 떼겠다고 작정하고서 며느리한테 이런 말 하는 내 속은 오죽하겠니. 그러니까 너도 내 생각을 하면 그날까지는 오지 마라. 아니, 앞으로는 아예 안 오겠다 그래도 괜찮다. 어머니 말씀은 알겠어요.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꼭 올게요. 저도 준혁 씨한테 마지막 인사를 해줘야죠. 그렇게 눈물로 약속까지 했건만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 겨우 다잡은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내시게 뻔했지만 밤늦은 시간 몰래 찾아간다면 어머니도 모르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밤중 저는 남몰래 남편의 병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다는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 조심히 병실로 찾아갔죠. 그런데 불이 꺼진 병실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혹시 어머니이실까 싶어서 몰래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간 저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지켜보니 시어머니가 커튼 뒤에서 전화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대체 왜 거기서 그러고 계시는지 몰랐지만 남들에게 들리면 안 될 일인 건지 조심스럽게 통화하시는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저도 자연스럽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미 서류 정리는 끝났으니 남이지? 우선 내 호흡기 뗄 거라고 말해놨는데 얘가 내 말을 믿을지 모르겠다. 여차하면 못 보여주겠다 하고 숨겨야지 뭐.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던 건 당장 어렵게 됐다. 아무래도 중환자 이송이 쉽지 않아서 말이야. 처음에는 어머니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싶었는데 그 통화가 이상하게 저와 관련된 것 같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던 저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통화 내용에 전화를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대편이 누구인지 그 대화가 무슨 내용인지는 한참을 귀 기울여 듣고서야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아가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가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식구가 되었으니 옛일은 잊고 잘 지내보자꾸나. 그래야 준혁이한테도 시호한테도 미안하지 않지.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가라고 부를 대상이 저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싶었기에 역시나 그 전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그런데 뒤이어 나온 시어머니의 말소리에 저는 떨어지는 심장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그래, 너도 전에 섭섭했던 건 잊어버리렴. 너도 자식 낳아 키워보니 알겠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니? 내 아들 누워있는 와중에 내가 깊이 생각을 못했다. 차라리 그때라도 사실을 알리고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나한테는 아가 너랑 시우밖에 없다. 그러니 얼른 시우 준혁이 호족에 올리고 제대로 맞아줘야지. 아닐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몇 번이나 생각을 고쳐먹어봤지만 그 대화 내용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그 여자와 제 남편이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였죠. 게다가 그 둘 사이에는 시우라는 아이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지가 7년인데 어떻게 둘 사이에가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순간 저는 사고 직전 조금 이상했던 남편의 행동들이 다시금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느꼈던 여자의 감이 틀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짧은 찰나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던지 무려 7년 전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를 정도였죠. 분명 뭔가 있다고 확신한 저는 소름 끼쳐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그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지 못했고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께서도 알게 되셨어요. 지은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이러려고 저한테 이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준혁 씨 보내려고 마음먹으신 것도 다 가짜였어요. 그래 놓고 저한테 결정하라고 그 괴로운 선택 강요하신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았지만 배신감에 몸이 떨리던 저는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7년간의 억울함을 대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지은아, 너 설마 내 얘기 들었니? 세상에, 그렇게 오지 말라 했을 때 말을 들었어야지. 다 좋자고 한 일인데 이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정말 바람피고 있었던 거예요? 시우는 누구예요? 누군데 준혁 씨 오족에 올래요? 그리고 그 여자는 대체 누구길래 어머니가 며느리처럼 대하시는데요? 저더러는 인연 끊자 그러시더니 이제는 시우라는 애랑 그 여자랑 가족을 꾸리실 생각이신가 봐요? 어머니,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시고도 그동안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여태 저를 남편 옆에 묶어놓으셨던 거냐고요. 남편이 바람이 났고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도 당연히 큰 충격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 무엇보다 시어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감정을 그냥 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이에게 배신당했던 감정은 제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분노였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를 속이고 그동안 자기 아들의 간병인 노릇을 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저를 내버리려는 시모의 만행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한때 제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정말 찢어주고 싶을 만큼 끔찍했죠.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제대로 이해하게 설명부터 하세요. 시우라는 애가 이 사람 아이 맞아요? 그럼 그 여자랑 내 남편이 7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불륜관계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였어요? 어머니, 처음부터 알고 저한테 비밀로 하신 거예요? 아니야, 아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숨기고 그런 건 아니었어. 나도 준영이가 사고가 나서 알게 됐다. 사고가 있고 얼마 뒤에 그 애가 나를 찾아왔어. 이미 배가 불러서 왔더구나. 그러고는 다짜고짜 자기 뱃속의 아이가 우리 준혁이 아이라 했지. 나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쫓아보냈고. 근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남편이라면 저한테는 얘기를 하셨어야죠. 처음에는 나도 아예 믿지 못했어. 본 적도 없는 배부른 젊은 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랑 애인 사이였다고. 네 손자를 임신했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그랬을 리 없다 생각했다. 게다가 아들까지 저러고 있는 상황에 누가 그 일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니. 결국 그 애가 얼마 뒤에 애를 낳아서 왔더구나. 그리고 이제 낳았으니 우리 아들이랑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그러대. 그때까지도 결과만 나오면 고소해야지 싶었는데 정말 그 애가 준혁의 아들이 맞더구나. 상황으로 봐서는 남편이 사고 나기 전부터 저 몰래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제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던 당시 그 여자는 이미 임신 상태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고 몇 달 뒤 아이를 낳았으니 그렇다면 남편 역시 사고 전에 그 일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그제서야 뭐 때문인지 몰라도 스트레스 받아 하던 7년 전 남편의 상황이 이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는 일 때문이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놓고 자기는 내 뒤에서 그런 여자랑 바람이 나서 아이까지 만들었네요. 나한테는 천천히 아이를 가져다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그 애가 이 사람 아이가 맞는 걸 아셨으면
그때라도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죠. 남편이 바람나서 혼외자식까지 낳았다는 걸 어떻게 저한테 숨기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럼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속이신 거잖아요. 나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어차피 준혁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나도 그 애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혹시 준혁이가 깨어나더라도 준혁이 짝은 너 아니냐? 그래서 걔한테는 그냥 양육비 명목으로 돈이나 주고 정리하려 했지. 나도 니들 관계를 내가 나서서 깨트리고 싶지 않았다.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우리 사이를 깨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아들 돌볼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그동안 시모가 나한테 잘해주려 했던 것이 미안함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도 모르고 그런 놈을 안타깝다며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식물인간 남편을 간병하고 기다렸던 것을 생각하니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알았더라면 저는 그 인간에게서도 정을 떼고 진작 새 인생을 찾아 나서겠죠. 애초에 이혼도 남편의 생사결정도 제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뒤늦게서 알게 된 저는 밀려오는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어요. 아내 두고 바람나서 아이까지 낳은 놈도 중후스러웠지만 나를 자기 아들 옆에 묶어놓기 위해서 사람을 기만하고 몇 년이나 나를 속인 시모에게 환멸이 났죠. 결국 시모는 여태 저를 속여 7년의 간병인처럼 부려먹고는 이제는 자기 손자를 받아들이겠다며 저를 남편과 이혼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왜 이제 와서 그런 일을 벌였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정말 자기 아들을 보낼 생각이 없으면 앞으로도 제게 비밀로 한 채 계속 간병을 시켰으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와서 이혼시킨 건 무슨 이유예요? 처음부터 아들 보낼 생각도 없었죠. 아들밖에 모르는 당신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 나한테 아들을 보낼 거라고 속여서까지 이혼시켜야 했던 이유가 대체 뭐예요? 미안하다 정말. 내가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니? 아까 말했다시피 나도 처음부터 그 애들을 받아들이려 했던 건 아니었다. 그래서 준혁이 호적에 올려달라는 말도 들어오지 않았고 처음에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양육비만 지원하고 남처럼 살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애가 눈에 밟히더구나. 아무리 밖에서 나왔다 그래도 내 핏줄인데 말이야. 우리 준혁이가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꾸만 그 애에게 미련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라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준혁이 호적에 올려주려고 그런 거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걔한테 김치성을 줘야지. 시모가 이제 와서 저를 떼내려 한 것은 결국 시우라는 남편의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시모가 반대해서 그동안 친모 호족에 올라있던 아이가 이제 곧 학교에 들어가게 되니 그 전에 아이 아빠 호족에 올려서 자기 손자에게 자기 아들의 성을 물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나한테 고민할 시간도 안 줬던 건지 싶은 생각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적으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그 하는 말은 결국 자기 식구 감싸기에 불과했어요. 비밀을 간직하고 나를 속이는 와중에 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자신의 아들과 손자만 걱정하는 시모의 태도에 진절머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시모의 농간에 제대로 놀아난 저는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흘린 눈물이 진실을 마주하고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이 식는다는 게 뭔지 그때서야 알 것 같았죠.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절대 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제가 이제는 그놈의 호흡기를 제 손으로 떼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감정 정리를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이제는 정말로 그런 집안을 버리고 제대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7년이 억울해서라도 시모와 그 상간녀를 가만히 둘 수 없었죠. 이미 지난 시간에 돌이킬 수는 없지만 취소한 그동안 내가 속아서 했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일을 그냥 덮지 않고 소송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도 합의로 끝낸 제가
그런 일로 변호사를 알아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다행히 방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시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었거든요. 보통 가족끼리는 고소를 못한다 그러던데 정말 고부관계는 제대로 된 가족이 아니었는지 웃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 보상을 신청했고 내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상간녀까지 혼내주기에는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제가 따로 들고 있는 증거도 없어서 일이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상간녀 소송은 제가 사실관계를 알게 된 시점부터 가능했기에 두 사람의 관계가 7년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인 아이까지 있었으니 재판은 시작도 전에 제가 이긴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래도 다들 취소안의 양심은 있었던 건지 시모와 상간녀 모두 별다른 항소 없이 제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간통죄까지 부활시켜서 콩밥을 먹이고 싶었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의 원흉이 제 남편이란 생각에 저도 그 정도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가장 복수하고 싶었던 것은 남편이었지만 남편은 이미 벌을 받은 상태였으니까요. 한때는 왜 착하기만 한 내 남편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세상에 원망스러운 날도 있었는데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바라보니 자업자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게 저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 그 끔찍한 인연들을 모두 정리했고 지금은 혼자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를 거창하게 한다기보다 마음을 가볍게 먹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바라보려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은 문득문득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언젠가는 모두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응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